자, 모의고사 16회 기초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당뇨병 환자에게 발을 물에 오래 담그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자, 어디가 손상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피부를 물속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이렇게 퉁퉁 불잖아요. 불어서 상처가 굉장히 나기 쉬워요. 그래서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발을 오랫동안 물에 담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상처가 나면 이에 즉시 대응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충수, 돌기염, 충수염을 수술한 후, 자, 수술 후 합병증 예방하기 위한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답은 조기 이상입니다. 자, 조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라는 뜻이에요. 침상에만 누워있지 말고 네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허락하는 한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거라 라고 하는 게 조기 이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조기 이상을 하게 되면 복부 팽만증, 그러니까 배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가스가 차서 배가 방방해지는 복부 팽만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인 폐렴이라든지 무기폐, 그 다음에 혈전, 피가 떡져서 정맥에 염증을 만드는 혈전성 정맥염 등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 이상은 격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권장. 조기 이상 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액 폴대 있죠. 폴대 잡고 병실 복도를 조금 왔다 갔다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 이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75세의 남자 노인이 집을 나가면 집을 찾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주 약속 모임을 까먹어요. 자, 이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죠? 이 노인이 치매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치매와 관련된 치매 진단 검사입니다. 자, 치매 진단 검사. 자, 그리고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매 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치매 관리 서비스 안에 치매 진단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인 건강을 증진해주는 사업. 그래서 뭐 건강 증진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노인 건강 증진 서비스고 그 다음에 방문, 집에 직접 방문해서 건강 관리해주는 서비스. 요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건강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지금 일단 이 지문에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치매 관리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치매 진단 검사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실명 달아주기, 요양 방문 서비스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 이 대상자는 치매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실명 달아주기도 할 수 있겠고 요양 방문 서비스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같은 경우는 진단 후의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의료 제공자 2명에 직집을 하셔야 돼요. 의료 제공자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 아가들. 자, 유아 심폐소생술을 할 때 흉부 압박 때 인공호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유아를 2명이서 인공호흡 흉부 압박을 하면은요, 15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부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예요. 기본은 30대이에요. 그리고 소아영아가 유아죠. 자, 소아영아 이 유아들도 30대이거든요. 30대2. 그런데 유아에서 2인 구조자라고 하면 15대2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은 30대인데 자, 이제 2인 구조자면서 유아, 뭐 영아 소아를 한다라고 하면 15대2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소화성 궤양이 잘 생기는 부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는요, 12지장이에요. 12지장에 소화성 궤양이 정말 잘 생기고요. 소화기에 생길 수 있는 궤양이에요. 자, 그럼 궤양이 무엇이냐? 자, 요 궤양은 소화기 일부가 괴사되는
괴사되는 것으로 위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이 생긴 상태. 자,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관의 점막이,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 점막이 헐어서 점막 아래 부분까지 드러나는 질환.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뻥 뚫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궤양이 생긴 부분이에요. 궤양 주변으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화기 쪽에 상처가 생겼는데 깊게 상처가 지금 생긴 상태, 훅 패여진 상처가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궤양이 있으면 출혈도 발생할 수 있고 얘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구멍이 빵 뚫리는 천공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궤양은 어디서 잘 생기느냐. 자, 이게 소화기죠? 자, 소화기의 일부인데, 자, 소화기 일부에서 지금 여기 12지장이 제일 많이 생겨요. 12지장. 왜 12지장이 많이 생기느냐? 소화액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양소도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자극이 많이 돼요. 그래서 12지장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호발 부위, 12지장 궤양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12지장.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이 위, 그 다음이 식도,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갑니다. 제일 잘 발생하는 곳은 밑에인 12지장,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식도예요. 대부분 답은 12지장이 되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 부갑상선 절제 수술 후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해야 하는 거. 여러분, 부갑상선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부갑상선이 등장을 하면은요. 답은 칼슘입니다. 대부분이. 한 거의 90% 정도가. 그래서 부갑상선을 절제를 했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칼슘의 농도예요.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유는 뭐냐?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높이는 역할을 해요. 네,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있으면 이렇게 혈액이 있어요. 이 혈액 중에는 일정하게 칼슘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칼슘 수치가 혈액 중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갑상선 호르몬이 출동을 해서 자, 이게 뼈라고 할게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출동을 해가지고 뼈에는 뭐가 있죠? 칼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 이런 상황이에요. 혈중에 칼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를 자극합니다. 뼈를 띵동 눌러서 야, 지금 혈액 중에 칼슘 부족하거든? 뼈에 저장되어 있는 네 칼슘 좀 이 혈액 중으로 빼줄래? 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항상성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정량, 정상,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의 농도를 어떻게 한다?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이게 나오면은요, 대부분 답은 칼슘이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이 칼슘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수유부의 유방우렬 시 간호로 옳은 것. 자, 유방우렬은 흔히 뭐 전몸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에 막 젖이 돌면서 가슴이 막 땡땡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의 간호. 자, 답은 브레이지어로 지지해준다. 4번이죠. 그래서 브레이지어인데 무슨 브레이지어? 삼모형 브레이지어로 가슴을 지지해줘서 마찰이라든지 자극이 받지 않도록 해요. 마찰되고 자극되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삼모형 브레이지어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착용을 해줘서 가슴을 좀 안정화시켜주고요. 1번에 수유를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유부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유방우렬이 있어도 수유부들은 모유 수유를 자주 하고 수유 후 남은 젖은 유축기나 손으로 짜내주시는데 몇 시간마다?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규칙적으로 짜냅니다. 자, 그 이유는 젖이 남아 돌지 않도록 젖을 비워주고 가슴을 비워주고 새롭게 다량의 모유가 생성되게 하기 위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유 전에 유두에 얼음으로 냉찜질 후 바로 수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방 우열이 있는 수유부들은 가슴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유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다가 해주고요. 자, 냉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3, 4분 정도씩 냉찜, 그러니까 찬물 냉찜 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면 유주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우열이 있게 되면 통증도 있고 열감이 있기 때문에 찬 찜질, 냉찜질을 통해서 통증과 열감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을 통해서 유즙이 잘, 젖이 잘 돌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유부 유방 우열에서는 찜질할 때 찬찜, 더운 찜, 찬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방 우열 시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즙 짜낸다 했죠? 규칙적으로 유즙을 짜줘서 비워줘야 새롭게 다량의 또 모유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열 시 약물 복용 후 수유한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수유 전, 아기한테 전 물리기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이 유두는 비누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닦고 가능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는다. 유두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면 유두에 뭐가 생겨요? 균열. 유두 건조증, 유두 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변실금이 있는 여자 환자 기저귀 관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돌돌 말아서 벌리다. 맞죠?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문에서 요도로 닦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은 자 클리토리스 이게 음핵 그 다음에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항문이 이걸 그리면 클리토리스, 요도, 질, 그 다음에 항문 요 순서로 이제 대음순, 소음순, 대음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회음부잖아요. 자, 이 회음부를 간호할 때, 소독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세척을 하거나 닦아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위에서 아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닦아줘요. 그러니까 요도에서 항문, 뭐 질에서 항문, 클리토리 음액에서 항문, 뭐 치골에서 항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서 지금 보면은 요도라 되어 있는데 요도에서 항문입니다. 위에서 아래. 왜냐 항문에는요 대장균이라고 하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문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닿게 되면 이 균을 요도로까지 전파시키거든요. 그러면 요도를 통해서 이 항문에 있던 균이 들어가면서 비뇨기계 쪽에 감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 아래. 항문이 제일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튼을 개방한다. 여성분들 기저귀 관리할 때는요. 커튼을 치고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죠. 프라이버시 지켜주셔야 되니까 커튼을 치고 사생활을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자, 젖은 수건으로 둔부를 닦는 건 맞아요. 이렇게 닦고 나서 촉촉하게 둬버리면 기저귀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둔부를 닦고 잘 말린다. 건조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야 기저귀 발진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하면 허리,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하면 환자를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기저귀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환자의 무릎을 구부린다. 이게 뭐냐? 배횡, 와위 상태에서 기저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조혈을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 작용을 하며 제일 중요한 키워드 악성 빈혈과 관련 있다. 악성 빈혈 나오면 바로 생각하셔야 될 비타민이 비타민 B12입니다. 12. 그래서 얘를 코발라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악성 빈혈 나오면 무조건 비타민 B12 키워드가 악성 빈혈이고요. 자, 우리 이제 비타민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비타민 결핍증과 관련된 그런 비타민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비타민의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비타민 이거 굳이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외우는 건 맞긴 하지만 정말 고전적으로 국가고시에 잘 출제됐던 비타민만 좀 얘기 드리자고 하면 비타민 D, 부루병 예방, 뼈 형성에 좋은 비타민 D, 그 다음에 K, 비타민 K,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K,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B12, B9 이거 엽산이거든요.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B12, B9도 힘들면 DK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비타민 D,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시켜주는 비타민. 비타민 B12는 악성 빈혈 관련 있죠. 결핍 시 악성 빈혈을 유발하고 결핍이 됐을 때 악성 빈혈. 그 다음에 여기 엽산이에요. 엽산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비타민 B9 엽산은요. 혈액을 얘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결핍되게 되면 엄마는 빈혈이 생기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 태아는 신경계 결함이 생기는 기형아가 유발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결핍증은 굉장히 종류가 많긴 한데 간단하게만 여기서만 보시면 자, 우리 그 지문에 보면은요. 비타민 B1이 있습니다. B1은 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각기병이 발생해요. 결핍이 됐을 때. 각기병.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요. 구강염이 생겨요. 그 다음에 3번 B3. 요건 좀 어려워요. 뭐 니아신이라고도 하고요. 나이아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B3가 결핍이 되면은요. 펠라그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펠라그라의 특징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3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사, 다이아리아라고 해서 설사, 영어로. 그 다음에 치매는 디멘치아, 피부염은 더마타이티스. 이렇게 해서 더마타이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D자로 시작되는 증상들. 설사, 치매, 피부염, D. 그래서 3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펠라그라까지는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는 잘 출제가 아직까지는 된 적은 없던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나 이거 너무 비타민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DK, B12, B9 요 정도는 좀 여러분이 기능이라든지 결핍 시 발생하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거 DK 문제는 절대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되겠죠. 비타민.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볼게요. 객혈시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객혈이 뭐죠? 객혈은 피 섞인 객담이 가래예요. 가래인데 가래에 피가 지금 섞여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러면 호흡기의 합병증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금식을 시켜요. 예, 환자가 어떻게 상태가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NPO.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온찜질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지금 객혈은 호흡기 쪽에서 출혈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했어요. 출혈이 나게 되면 얘를 지혈시켜야 돼요. 이때는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음 주머니를 흉부에 적용해서 뭘 하셔야 돼요? 지혈을 유도하셔야 되겠고. 자, 3번에 보시면 큰 기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침을 크게 하면 폐에 자극이 더 많이 돼서 잔 혈관 같은 것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기침이 아닌 작은 기침, 잔기침을 하게 유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상반신을 낮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신을 높여주셔야 돼요. 약간 높여줘서 호흡하기 편하게. 지금 호흡기 질환이고 객혈은 폐가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이 대상자들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가 숨쉬기 편한 자세는 상반신을 약간 높여주는 자세. 우리 파울러 체위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숨쉬기가 더 원활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현재 몸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 출혈이 대량 출혈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합니다. 이 출혈이 갑작스런 대량 출혈로 진행이 돼버리면 환자가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낙상이 돼서 제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해줍니다. 절대 안정 ABR. 그래서 절대 안정 ABR은 가장 우선적인 간호예요. 이건 뭐 객혈뿐만 아니라 대량의 출혈이 있는 대상자들은 우선 절대 안정합니다.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요. 예. 움직이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버려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정 ABR이 가장 우선적인 간호고 그다음에 우리 답이 됐던 금식 NPO. 자, 그다음에 출혈한 객담이 많은 경우에는 3% 크레솔에 30분간 담가둔 후 변기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혼이불에 묻었을 때는 크레솔에 담갔다가 삶아서 빱니다. 자, 요 말은 무엇이냐면요. 얘는 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크레솔이라는 소독약에 담가뒀다가 이런 세탁물 같은 거를 처리한다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발달 단계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는요,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1에서 3세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이 1에서 3세 아이들의 특징을 보시면 의인화를 쉽게 설명드리면 인형 있잖아요, 여러분. 인형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이 인형에다가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처럼 지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이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의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식물에도 이름을 붙여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햇님이 뜨면은 안녕 햇님, 햇님이 지면은 햇님이 잠자러 갔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 의인화를 시키는 게 인지 발달의 특성이고요. 추가적인 걸 보시면 유아기 때 놀이도 많이 물어봐요. 자, 유아기 때는요. 상상놀이, 그러니까 소꿉놀이, 병원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상상놀이, 가상놀이예요. 가상으로 소꿉놀이, 병원놀이 해서 본인이 의사도 되어왔다가 엄마도 되었다가 그다음에 유아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직관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못하고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환론적인 사고 모든 사물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 의인화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환론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유아기의 발달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산모의 회복기 시 산후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답을 찾자면 답은 혈전색전증, 혈전성이라고도 하고요.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모들이 회복기에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누워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피가 떡이집니다. 피가 떡이져요. 그래서 이 피떡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얇은 관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얇은 혈관에 이 모세혈관에 피떡이 딱 막혀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색전증, 막히는 거. 막힘을 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폐색전이라든지 뇌색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후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복기 산모가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봐볼게요. 자, 운동을 권장을 해주면은요. 산후질 분비물이라는 오로 있죠? 자, 오로 배출과 자궁, 수축을 도와줘요. 그래서 운동을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궁 수축이 잘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자궁 수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로 배출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도와요.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 산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후진통, 그러니까 산후통, 보통 후빼알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회복기 동안에는 이 후진통, 산후통, 아랫배가 간질간질하면서 아픈 후빼알이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모에게는 수유를 하면 자궁 회복을 촉진한다라고 또 얘기해줘요. 우리 산모들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기는 바로 이 자궁이거든요. 자궁의 회복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궁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후 운동도 권장을 하고 모유 수유도 권장을 합니다. 왜냐? 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호르몬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자궁이 수축이 되면 오로가 배출되고 오로가 배출이 되게 되면 자궁의 회복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는요. 하루 몇 차례씩 운동하는 것이 좋고 산후 운동에 좋은 체위는 무릎,
가슴 자세. 자, 이거를 슬, 흉, 위 또는 고양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자세를 해주면 산후 운동에 좋고 자궁 후굴 예방, 자궁이 힘을 잃고 뒤집어 까지는 걸 자궁 후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궁이 원상복귀 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세. 그 다음에 이 슬흉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분들 생리통에도 좋은 자세. 그 다음에 태위를 바꿀 때도 좋은 자세라는 거. 그래서 산과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자세가 이 체위가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일을 할 경우는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 가정일, 집안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가정일을 하는 회복기에 우리가 산모들은 따로 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들 어찌됐든 간에 아침밥 먹이려고 하잖아요. 아침밥, 밥을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 하는 말이 밥을 먹고 가야 두뇌 회전이 잘 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것만 봐도 밥에 들어있는, 밥이 뭐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은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사용하므로 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 우리 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탄수화물이 뇌에 중요한 영양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뭘로 전환이 되는 거죠?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왜 포도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당 아니에요? 라고 하면 지금 공부가 깊이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는 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쌀을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세포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사용하므로 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을 물어봤습니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 흉부는 가슴, 복부는 배.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 경계선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에서 보는 거. 자, 위에가 가슴이고 밑에가 복부, 배예요. 자, 이거 나눈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이게 뭐예요? 자,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 횡자 써서 횡격막. 얘를 그대로 하면 가로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은 많아요.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은 외늑간근, 내늑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얘네들 합쳐서 그냥 늑간근. 늑간이 뭐냐?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 이거를 늑간근이라고 해요. 요 갈비 사이에 붙어있는 근육. 자, 얘네들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고 또 늑하근, 흉횡근, 횡격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는요. 요 늑간근이 답이 되던지 횡격막이 답이 되는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횡격막 같은 경우는 활동하지 않고 안정할 때 우리가 보통 잠을 자거나 쉬고 있을 때 안정시 주로 사용되는 호흡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막이라고 하니까
학생분들이 근육이 아닌지로 아시지만 요 막은요 반드시 근육이라는 거. 그래서 활동하지 않고 안정시 주로 사용되는 호흡근이다 라고 하면 횡격막, 가로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보통 늑간근과 횡격막이 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늑하근, 흉행근, 가슴 흉자 썼고 늑자는 늑골할 때 갈비뼈 하 아래에 붙어있는 근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 가슴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다 고리를 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이거 다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면 늑간근. 근데 늑간근은 왜 늑간근, 네 늑간근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횡격막 요 두 개라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간호조무사의 업무예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답은 검체를 검사실로 가져다 준다. 네,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에 보시면 환자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채취는 조무사가 직접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뇌척수액 같은 것들을 채취할 때 우리가 척수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간호조무사가 절대 할 수 없는 특수적인 영역이거든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물 채취, 특히 뇌척수액 같은 것들 절대 채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검사물 채취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물을 수집해요. 채취한 것들을 모아요. 수집하거나 이걸 또 수집해서 운반해요. 어디로 운반하는 거죠? 검사실. 검사실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환부에 드레싱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드레싱을 하진 않아요. 간호조무사가 직접적인 드레싱을 하지는 않고요.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그 드레싱 준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드레싱을 해주진 않아요. 드레싱이 상처 소독인 거잖아요. 이거를 조무사의 업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병원 실습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무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드레싱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건데 원래는 이게 간호사의 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좀 이렇게 간호사나 의사 지시 감독 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드레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레싱 준비 정도만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투약이라서 이건 안 돼요. 간호사 지시 감독 하에 환자에게 약을 투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환자에 대한 간단한 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는 누구의 몫이죠? 의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치료라든지 진료라든지 진찰 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는요. 보조, 조력 이런 것들 도와주는 거, 협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간호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자,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청색증이 발생했을 때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자, 천식에 꽂히시지 마시고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청색증이 발생해요. 자, 청색증이 뭐냐? 손끝, 발끝, 입술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푸른색으로 변하느냐? 자, 혈중, 혈액 안에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색증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간호를 할 것이냐? 이 중에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요. 지금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이유가 기관지가 좁아져가지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혈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기관지를 넓혀줘서 산소량을 더 많이 받아들여내야 되거든요. 그때 기관지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주는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에는 뭐가 있냐? 아미노필린, 줄여서 뭐 AMP, 아미노필린, AMP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IV, 수액으로 많이 섞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테오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요것도 기관지 확장제인데 응급약물로도 사용되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뭐린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뭐린, 아미노필린, 테오필린, 에프네필린. 근데 시험에서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미노필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에프네필린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 이런 청색증이 발생한 분들은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하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는데 이번에 치기를 해준다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어떤 체위? 반, 좌위. 자, 파울러 체를 해줘요. 파울러 체는 이렇게 앉은 자세죠. 이렇게 앉은 자세를 해주면 쭈그러져 있던 폐가 이렇게 쭉 펴지면서 오히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흉식 호흡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복식 호흡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난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내 공기가 너무 따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호흡곤란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량의 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예, 호흡곤란이 있거나 폐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서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 많은 수분 좋지 않아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고 다량으로 먹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하고 충분한 습도를 습도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안정. 숨 차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너무 숨이 차면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 산소는 60% 이하라는 거. 고농도 주지 않아요. 저농도의 산소로 한 60 정도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노인의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자, 낙상. 시험 진짜 잘 나오고 쉬운 문제 유형이죠. 자, 옷을 입을 때 서서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중심을 잃으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서서 입지 않습니다. 앉아서 입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같이 쓸 때, 병용이라는 건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자,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또는 상쇄라는 거, 상쇄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쇄하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합니까? 자, 2가지 이상. 자, 1+1의 약물을 사용을 했어요. 같이 사용을 했는데 결과치가 0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효과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걸 뭐라 하느냐? 길항작용이라고 돼요. 반대작용, 대항하는 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상가와 상승작용이 있어요.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협동작용이라고 하거든요. 협동. 자, 협동작용에는 상가와 상승작용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썼을 때 협동 효과가 개개의 약물에 나타나는 작용의 합에 해당하는 거. 합. 자, 그래서 보시면 개개의 약물 1+1을 하면 답이 뭐예요? 2죠. 딱 이 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 상가작용이라고 얘기해요. 1+1은 이게 상가고 자, 상승은 병용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내는 작용의 합보다 큰 경우. 자, 그러면 1+1을 했는데 답이 뭐 3 이상, 4, 5 이렇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걸 상승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1 했을 때 0이나 0나 마이너스면 길항, 1+1을 했을 때 딱 그에 떨어지는 합이 나오는 것을 상가, 상승은 1+1을 했는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 뭐 4나 5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상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 대소변 가리기 훈련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소변 훈련할 때는요. 3번 쉽게 벗을 수 있는 바지를 입힌다. 그래서 고무줄 바지 입혀주시면 되겠고 최악의 바지는 멜빵 바지 최악입니다. 애들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런 바지를 입혀주시면 소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벗을 수 있는 바지를 입혀주시는 게 좋겠고 1번 잘못하면 벌을 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아이의 자아의식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를 가지고 뭐 엄마나 아빠가 너무 크게 뭐라고 하거나 아이를 좀
비속어를 쓴다면 쪽팔리게 한다든지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오줌 쌌대요 막 하면서 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성격이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되게 소심하거나 소심한 쉽게 생각하면 소심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아이가 부담감이나 그다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막 뭐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이런 부담감 그다음에 죄책감 가지면서 너무 소심하거나 자신감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잘 때는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한다.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기에 20분 동안 앉혀놓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벌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이에요. 5분 안에 변이나 뭐 대소변을 보지 않으면 재촉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변 훈련보다 소변 훈련을 먼저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근육이 발달할 때 대근육 발달하고 소근육 발달하는 것처럼 대변을 먼저 해요. 12개월부터 대변을 먼저 훈련하고 소변은 16개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합니다.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 발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소. 그래서 대변 훈련 먼저 그 다음에 소변 훈련 먼저. 우리 어른들도 대변과 소변을 참을 때 소변 참기가 더 어렵고 대변 참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처럼 대변이 오히려 더 애들한테 쉬워요. 그 다음에 소변이 조금 더 참기가 어려워서 소변 훈련을 조금 더 뒤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변 훈련은 이런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노인 수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해도 늦잠을 자거나 쭉 더 오래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게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자기 전에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전에 운동은 오히려 흥분도를 올려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뭐 알코올 섭취라든지 카페인, 담배는 제한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술을 먹으면 더 잠을 잘 잘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낮잠을 자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낮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피하고 낮잠은 피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낮잠 오래 자고 나면 저녁잠 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밤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게 되면은 숙면을 방해해요. 자다가 이제 소변 보러 가서 깨기도 하기 때문에 밤에 수분 섭취는 안 하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해서 숙면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잘 때 좀 푹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22번은 넘어가고요. 23번으로 여러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피부 조직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답은 진피에는 혈관, 신경 등이 분포한다. 자, 그래서 진피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조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위에서부터가 표피는 껍질, 가죽. 그 다음에 걔를 한 겹 벗겨서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피부인 진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피하 지방이 있는 피하 조직. 그래서 이 순서, 피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진피 보시면 진피 안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쳐서 넘어졌을 때 이 진피까지 다치면 피도 나고 통증도 느끼는 게 왜 그러냐?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표피는 진피, 피하 조직의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피는 진피와 피하 조직보다 위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표피 두께는 진피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피는 껍질이거든요. 자, 이 껍질의 두께는 진짜의 피부보다 껍질은 보면은 여러분 뭐 과일의 껍질도 그렇고 보면 과일 껍질은 안에 있는 과육보다
얇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껍질인 표피도 표피 두께는 진피보다 얇아요. 알맹이보다 얇아요. 어떻게 보면 진피를 알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과일의 알맹이, 진피. 자, 그 다음에 진피의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 우리 각질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각질. 각질은 표피에 있어요. 표피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 각질 제거하는 게 떼미는 거잖아요. 이 떼밀 때 피부의 겉면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의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각질이 우리 떼는 거죠, 떼. 그래서 죽은 세포의 각질을 밀어내는 걸 떼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피하 조직은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피를 보시면 여기 써져 있죠. 유두층과 그 다음에 망상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망상. 망상이 그물이에요. 그물망자. 그물층 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이 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표피, 진피, 피하, 표진피 요거를 좀 반드시 순서를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라도 좀 기억하세요. 표진피라도. 자, 그 다음에 24번. 다발성 손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우선적,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응급처치. 그러니까 다발성 손상이라는 건 만을 다짜잖아요. 많은 곳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상을 입었어요. 전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뭐부터냐? 답에서 찾으면 기도 유지예요. 기도. 숨 쉬는 거.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얼른 숨부터 불어 넣어주셔야 돼요.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유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 확인하고 호흡, 기도 개방, 호흡, 그 다음에 출혈을 놔두게 되면 쇼크로 발생하죠. 그래서 출혈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쇼크 있으면 쇼크 잡아야 되고 골절, 후송 이렇게 됩니다. 응급처치 순서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답이 되는 거는 요 의식 확인한다. 기도, 개방, 호흡 요 둘 중에 하나죠. 최우선적으로는 의식. 만약에 답이 기도 유지 받고 의식이었으면 의식 확인이 답이 됐겠죠. 그래서 의식 확인, 기도 개방 및 호흡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와 호흡이 붙어있지 않고 이게 위험한 환자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해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하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을 때 사용하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투여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심근경색. 이거는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막힘. 혈관이 막히고 얘는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심한 거죠? 막힌 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에 니트로글리세린 사용을 하는데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솔직히 구분하기가 막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슴 통증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의심이 되니까 심장 쪽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의심이 되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하느냐? 아, 심근경색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때 환자 흉통 굉장히 심하게 호소합니다. 자, 감소하기 위한 간호는 뭐냐? 자,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모르핀을 투여를 하는데 자, 모르핀 투여는 반드시 정맥으로만 하셔야 돼요. 정맥. 근육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르핀을 투여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협심증 치료제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해요. 니트로 줄여서 병원에서는 NTG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트로글리세린의 효과가 없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흉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모르핀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협심증에는 니트로글리세린, 심근경색에는 모르핀으로 통증을 감소시킨다.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자, 출혈 후 혈액량 부족, 혈액이 부족하고 대사 과정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기는 쇼크. 쇼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 혈액 순환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쇼크는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뭐예요? 저혈량 쇼크예요.
저혈량, 혈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쇼크. 저혈량 쇼크, 혈액성, 성 이렇게 보면 혈액 때문에 발생하는 쇼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량 쇼크는요. 피가 부족해서도 발생하고 출혈에 의해서도 발생하고요. 화상을 입게 되면 우리 몸에 피 성분 중에 하나인 혈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혈장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게 되면 수분도 내 몸에서 빠져요. 자, 그러면서 저혈량 쇼크가 되는 거고, 자, 탈수도 저혈량 쇼크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탈수는 수분, 이런 전해질,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딱 보시면 피, 혈장, 수분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물 종류죠. 그래서 내 몸에서 물 종류가 빠지게 되면 저혈량 쇼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신생아 출생 시 즉시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아프가 점수로 옳은 것은, 제가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를 점수로 판단해 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픈가 안 아픈가. 자, 그래서 아프가 점수는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가 점수로 옳은 거, 이 포함하고 있는 거 뭐죠? 4번의 심박동수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자, 출생 후 1분과 5분 사이에 후다닥 아기에 대한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 신생아가 건강한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평가예요. 자, 1분과 5분 후에 평가를 하는데, 자, 신생아가 분만 2기에 완전히 만출된 후, 엄마랑 완전히 딱 분리된 후에, 탯줄 딱 잘라주고 분리된 후에, 자, 5가지에 대한 평가를 해요. 피부색.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핑크빛이죠. 선홍색, 핑크빛. 자, 그 다음에 심박동수는 100회 이상으로 측정이 되셔야 돼요. 정상이라고 하면. 100회 이상. 그 다음에 반사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 코에다가 카테터 쉽게 말하면 이게 고무관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자극을 하면 애들이 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채기에 대한 반사 반응이 있는지. 그래서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기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잔뜩 웅크리고, 근긴장도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손도 꽉 쥐고 태어나고요. 온몸을 웅크리고 태어나요.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가들은 축 손도 펴져 있고 축 처져서 태어나죠. 그래서 근긴장도가 잘 굴곡되어 있어야 돼요. 잔뜩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굴곡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호흡 상태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얘가 빽빽 울어야 돼요. 잘 울어야 돼요. 잘 울어야, 빽빽 울어야 호흡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가지 피부색, 심박동수,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상태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서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점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정상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볼게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후 4개월이 됐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목을 가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영아기 운동 발달 순서인데요. 자, 보시면 자, 3개월에는 목을 가눌 수 있어요. 이게 스타트거든요. 자, 그래서 목 삼겹살. 목을 3개월에 가눌 수 있다. 그래서 목 삼겹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두미의 법칙. 우리 아기들은 발달을 할 때 머리에서부터 꼬리가 발끝이죠. 발까지 발달을 해요. 이 순서로 발달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 바로 밑에 있는 목을 가누면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발달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4개월에는 우리 아기 목 밑에 있는 어깨와 팔이 발달을 하니까 몸을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뒤집어요. 그래서 혼자서 몸을 뒤집고 잡아주면은 앉을 수 있는 게 4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2씩 좀 더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개월에서 1을 더하면 6개월이죠. 자, 6개월은 이렇게 어깨와 이제 목 밑에 어깨가 발달을 했고, 그 밑에가 이제 복부랑 등이잖아요. 복부와 등 근육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혼자 잡아주지 않아도 꼿꼿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애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또 내려오면 8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개월이 되면은
이제 팔과 다리, 요 복부와 등 근육, 요 다리 근육까지 어느 정도 하니까 팔 근육과 다리 근육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기어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기어 다녀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와요. 기어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바로 9개월인데 9개월이 되면 가구를 잡아 당기며 뭐 소파 같은 거 잡고 일어나거나 그래서 가구를 잡아 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발목, 발 이런 게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어 다니다가 무릎 밑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무릎 밑으로. 우리가 8개월 때 무릎 구부려서 막 이렇게 기어 다니잖아요. 이제 그 무릎 밑으로 발달을 하니까 발목, 발을 이용해서 얘네가 이제 가구를 잡고 몸을 일으켜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 외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물건을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 채,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개월이 되면은요, 가구를 붙잡고 이제 걸어요. 옆으로 이제 걷기 시작해요. 9개월 때는 자꾸 그냥 딱 일어났다고 하면 일어나서 보통 얘들 그 가구 잡고 막 엉덩이 흔들거든요. 빵댕이 막 흔들고 막 하는데 이제 10개월이 딱 되면은 용기를 내서 이제 옆으로 개걸음 하는 것처럼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2개월 돌잔치 하는 시즌이죠. 자, 돌잔치 할 때 되면은 보통 빠른 아이들은 이때 혼자 걸어서 돌잔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혼자 걷기 시작한다. 자,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FM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뇌 법칙으로 발달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가시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한 12개월쯤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혼자 앉을 수 있어요. 다리를 U자처럼 꼬고 앉을 수 있는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 6개월.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소파를 특히 많이 잡고 일어나거든요. 소파, 의자, 엄마를 막 잡고 일어나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9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 걸어서 돌잔치에 등장해요. 주인공 등장. 자, 몇 개월?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분만 전 해운부 상모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아이를 낳기 전에 해운부에 털을 제거하는 거죠. 상모를 하는 이유는 자, 산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해음부 절개 부위에 감염 예방.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산도 오염 방지, 해음부 절개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모해주는 이유, 오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분만전뿐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 그 부위 주변으로 더 넓게 털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털을 제거해주는 이유는 뭐냐? 오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 관장과 하제. 관장, 응가를 빼는 거. 하제는 우리 흔히 변비약이라고 불러요. 똥 싸는 약. 하제를 필요로 하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는 많이 하셔요.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이런 관장과 하제를 먹고 배에 있는 숙변을 제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장과 하제를 필요로 하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장에 대변이 들어있는데 이 대장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려고 해요. 카메라가 들어가서 대장을 봐야 되는데 대장 안에 대변이 꽉 막혀 있으면 제대로 카메라가 이 안에 들어가서 대장을 관찰을 못하니까 묵은 대변, 숙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장과 하제를 합니다. 관장과 하제가 필요로 해요. 그래야 대장 안이 깨끗해지면서 대장 내시경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보통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요. 검사 전날 자정부터 뭘 하죠? 금식 MPO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일정에 맞추어 처방된 관장약이나 자, 변비약이 하제예요. 변비약을 안내에 따라 복용하여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장약 먹어야 되고 관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비약도 먹어야 되고 관장약, 변비약 이런 것들 먹는 게 일이죠. 그 다음에 막 물도 3리터씩 마셔야 되거든요. 검사 전에. 왜냐면
물을 마셔줘야지 또 이렇게 변이 잘 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조건 힘드니까 대장 내시경을 좀 꺼려 하시는데 40대나 50대 되신 분들 한 번도 대장 내시경 안 하셨으면 꼭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식습관의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이 대장의 용종이라든지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시야 확보를 위해서 검사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 특히 여름철에 참외, 수박 이런 것도 진짜 극혐하거든요. 우리 검사 안내하거나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조무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참외라든지 수박, 씨가 이 장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씨 있는 과일, 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화되지 않는 잡곡,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겠고, 단단한 섬유질의 채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 찌꺼기들이 장벽에 붙어 있어서 내시경을 했을 때 시야를 방해를 합니다. 그럼 정확한 검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3일 전에 이런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 금식과 함께 관장약, 변비약을 복용하면서 뭔가 빼내고 숙변 다 제거하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전에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많이 꺼려 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또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지금 이 31번에 보시면 노인 학대거든요, 여러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대요. 할머니가 집에 가는 걸 싫어하고 아들 얘기가 나오면 떨고 있고 몸에 구타를 당해서 먹는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조무사가 이걸 발견을 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답은 뭐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수치료를 할 때 금기 환자, 물을 이용한 치료. 우리 한방이죠? 쉽게 생각하면 얘는 반신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할 때 금기 환자가 있으면은요, 뭐냐면 중증 심장 질 환자. 그래서 협심증, 심장, 심근, 경색 이런 환자들이 중증 심장 질환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치료가 금기되어 있어요. 수치료가 따뜻한 물,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번갈아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 수치료가. 그러면 혈관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 자,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 혈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중증 심장 질환자는 수치료가 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게 되면은요, 목욕탕 사우나 가시게 되면 특히 냉탕에 주의사항 안내문이 있어요. 중증 심장 질환자, 협심증, 심근경색, 노약자, 그다음에 산모 등은 이 냉탕에 들어갈 때 주의하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금기 사항 같은 것들이 적어져 있거든요. 한번 목욕탕 가시면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수치료가 그런 반신욕, 목욕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증 심장 질환자는 이 혈관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치료는 금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사람들은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비만, 중풍, 신경통, 특히 신경통,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따뜻한 데 가서 지지고 오면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료 금기 환자, 중증 심장 질환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 자, 뜸은 구법이라고도 얘기해요. 뜸, 구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 부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만성 위통증 환자의 상복부. 만성적으로 위에 통증이 있는 환자의 복부의 위쪽에는 뜸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뜸에 적용되는 대상자, 부위는 굉장히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외우시기보다는 금기사항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금기사항. 그래서 뜸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자 볼게요. 임산부, 하복부. 임산부의 하복부에 누가 들어있죠? 태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뜨거운 거 어떤 것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장.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뜨거운 것들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 심근경색 협심증 대상자가 금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얼굴에는 절대 뜸 아니거든요.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뜸은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혈관이 드러난 곳. 혈관이 드러난 곳에 뜸을 뜨게 되면 출혈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특히 출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복막염. 이 염증이 있으면 웬만하면 따뜻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온요법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열성 질환. 열 때문에 발생한 질환. 특히 뭐 열사병, 일사병. 몸이 지금 뜨끈뜨끈해서 일이 난 사람들은요. 온요법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급성 복막염, 염증이 있으면 온요법 같은 거 적용했을 때 이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온요법을 하면 이 열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복막염, 급성 질환 등은 뜸을 뜨지 않는 것이 좋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보다는 적응증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빡세니까 금기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번 같은 경우도요. 1번에 임산부의 혀부 안 된다고 했죠. 3번 정상 성인의 얼굴 부위 안 돼요. 3번에 심근경색증 환자도 안 된다 했고 고혈압 환자의 혈관이 드러난 부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 걷어내시면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구강치료 시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충전재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기구를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핀셋, 커튼 플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핀셋, 커튼 플라이어는 구강 내로 소형 재료나 솜 등을 삽입하고 제거하는 기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게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치경, 미러. 네. 치경, 미러, 거울이 붙어 있어요. 진료 시 빛을 반사하여 구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기구로서 어둡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게 하여 쉽게 거울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탐침 익스플로러, 구강 내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충치의 깊이나 치아의 동요도, 흔들림 등을 감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갈고리. 끝이 뾰족한 갈고리처럼 생긴 걸 탐침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잘 물어보지 않고 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보존 치료 시 우시병소의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강 치료 시 사용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특히 치경, 핀셋, 탐침이 돌아가면서 답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치아 발치. 발치는 이빨을 뽑은 상태. 이빨을 뽑고 나서 주의사항을 물어봤어요. 자, 답은 4번. 꺼즈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물고 있게 한다. 자, 왜? 지혈을 위해서. 자, 1번에 보시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아를 발치하고 났을 때 출혈이 문제인데요. 이 출혈을 얼른 잡고 지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뭐 냉찜, 찬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침과 피를 뱉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혈액이 입안에 고이게 되더라도 삼키게 하여서 지혈을 돕습니다. 삼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치 부위의 뺨에 10에서 20분 온찜 아니고 냉찜 해서 통증, 경감, 부종을 예방하고 또 지혈을 도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치하고 나면요. 종창,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데 열감까지 있는 걸 종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창을 줄이기 위해서 부었고 열감이 있어요. 종창을 줄이기 위해서 베개를 어떻게 해줘요? 높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종, 열감, 특히 부종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사는요. 발치하고 나서 유동식,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 흐를 유자, 줄줄줄 흐르는 두유 같은 것들,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주는 게 맞겠고 딱딱한 음식은 1, 2회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할 때는 자, 발치, 이빨을 뽑고 난 당일은 양치질을 하지 않게 해요. 자극이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고 이때는
구강소독제로 양치를 합니다. 구강 양치액으로 가볍게 양치질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가글 인경도. 자, 발치 후 3일간은요. 금연, 금주, 금욕, 목욕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당일 목욕 금지. 이것도 뜨뜻한 물로 하니까 출혈 발생. 그 다음에 더운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했죠. 출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있게 되면 처방된 진통제, 뭐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것들. 자, 운동 및 음압, 유말 행동은 금지합니다. 자, 무리한 운동 안 돼요. 그다음에 빨대를 사용해서 물을 빨아당겨서 마시게 되면 음압이 유발이 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빨대로 물을 먹게 하면 안 돼요. 빨대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걸 안내해요. 왜냐? 음압이 발생을 하면 이로 인해서 또 자극이 돼서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치 부위에는 더운 물이 아니라 우리가 냉찜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1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